사랑과 감사는 정신분석 이론의 발전 라인의 마지막 공헌에 1958년에 정신의 발달이라는 심리학적인 논문을 집필. 그녀는 죽음 본능과 생명 본능의 갈등에 관한 프로이트 이론을 재론하면서 자신은 이 문제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의 본능적 기초라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때는 대상관계,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정신구조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초기 논문들에서는 원초적인 대상, 즉 이상적인 부분 대상 및 박해적인 부분 대상이 초자아의 근원이며 이것이 우울적 자리에서 통합된다고 강조한 반면 이 논문에서는 초자아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원초적 대상들은 분열되어 그녀가 깊은 무의식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논문들에서 클라인은 원초적 대상이 통합될수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부분 대상관계와 관련하여 분열의 정도가 약할수록 개인의 정신건강에 예후가 좋다고 강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반대로 원초적 대상들은 분열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분열에 실패했을 때, 즉 분열된 원초적 대상이 갑작스럽게 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를 때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적인 자아 통합의 상태는 결코 성취될 수 없으며 원초적 박해 대상은 분열된 채로 남아있고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아의 통합된 부분과 남아있는 편집 분열적 대상 간의 상대적인 힘의 문제이다. 성인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유아기에서 그녀는 어린이의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 초기 관계가 그의 전반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이루며 이것은 다시금 성인의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오스테리아 히랍시나에 나온 인물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를 완성하지 못했다. 195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1회 학회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하며 고독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작업을 계속했고 점점 깊어지던 자신의 고독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시기심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우울증이 깊어지고 비관주의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프로이트가 문명과 그 불만에서 죽음 본능에 관해 다루면서 매우 비관적이 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본능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심에 관한 클라인 자신의 연구 또한 그녀의 비관주의를 가중시켰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조금 보고 가야 될 게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 이론을 아주 잘 발달시킨 분이죠. 대상관계 이론이지만 역동 이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 공격성 혹은 죽음 본능 이론을 아주 극대화해서 자기 이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프로이드 말기에 어떤 면에서는 후기에 Civilization is Discontents라고 하는 것, 문명과 그 불만이라는 이런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 속에서 죽음 본능을 다뤘는데 이런 논문 쓰는 과정이 단순하게 저작의 과정뿐이 아니고 이분 스스로의 자기 성찰 내지는 자기 분석의 과정과 같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죽음 본능 이론을 계속 연구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자기 삶하고 연결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 본능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분들의 비관적인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갔다고 하는 묘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 프로이드가 1930년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1950년대, 60년대 이분은 말년에서 비슷한 걸 경험하죠. 이분이 1959년에는 고독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떤 시기심에 관한 논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데 보통 시기심은 죽음 본능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죽음 본능에 관한 이론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의 비관론이 굉장히 깊어져 갔다고 하는 게 이 정신분석 이론은 단순한 그냥 우리의 자연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인간 사이키에 대한 이해라고 하지만 인간 사이키 중에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의 사이키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이론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해서 사람의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이분들의 프로이드 같으면 암이 자기가 치유할 수 없는 구강암을 오랫동안 앓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반유태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시절인데 그런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이분들의 고독감이나 절망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이게 좀 더 커지면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 인류의 앞날에 대한 암담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 경우에도 이분이 자기 이론을 심화하면서 인생 후반기에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우울이 깊어진 과정을 거쳤다. 나중에는 여기에서 회복됐다고 나중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 기간 우울이 지속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후반기에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들여다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분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하면서 보죠. 그녀는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자신의 이론에 기초하여 창조적인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보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손자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고독감에 관한 논문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독감의 여러 병리적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우울한 느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인한 깊은 외로움을 야기시키는 분열 상태 등이 그것이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에 그녀는 임상 활동을 점차 줄여서 1960년에는 단지 3명의 환자들만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지도 감독, 교육, 사적인 세미나 등의 다른 활동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어린이 정신분석에 관한 서술을 집필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면담한 환자들의 면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임상 자료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실질적인 치료 작업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중에 피트로크리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4개월간 머물렀던 10살 된 소년 리차드를 분석했다. 그녀는 훗날 리차드의 면담 과정을 책으로 펴내기 위해서 면담의 진행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리차드의 분석은 특별히 그녀의 의도에 잘 들어맞았다. 분석 횟수가 총 93회로서 분석 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례였기 때문에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으면서도 분석 내용을 전부 다 실을 수 있었다. 또한 리차드는 생기발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협조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자료는 어린 아이의 환상과 그녀의 치료 기술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적합했다. 리차드의 부모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아이의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클라인에게 왔다. 이러한 증세는 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8살 때부터 두드러졌다. 그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점점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부모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했으며 종종 건강염려증적인 증세를 보였고 우울해했다. 여자와는 잘 지냈는데 다소 유혹적이고 비위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가장 분명한 것은 우울적 자리와의 투쟁이었다. 수유 기간이 짧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리처드는 적가슴과 어머니에 대해서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어머니와 적가슴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의 형과 앞으로 태어날 환상 속의 아기에 대한 질투감으로 인해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분열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통에 대처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적가슴을 이상화하면서 모든 적대감을 아버지와 아버지의 페르스에게로 돌렸다. 어머니상은 아버지와 연합된 성기를 지닌 공포스럽고 나쁜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는 리처드가 적가슴에 대해 느꼈던 증오의 표적이었다. 리처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정신분석에 관한 서술에서 어린이의 내면 세계, 환상, 불안, 방어, 여기에서 일어나는 점차적인 변화, 특히 분리의 감소 등에 관한 진상이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리처드는 이상적인 적가성과 나쁜 아버지, 히틀러로 나타나는 나쁜 아버지와 융합되어 나타나는 남성의 성기를 지닌 공포스러운 어머니의 상 대신에 차츰 부모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관계는 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그의 사랑을 파괴하지는 않는 것이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으며 억압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녀는 외부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환상만을 해석한다는 비판과는 반대로 리처드와의 면담 사례는 그녀가 리처드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외부적인 사건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부재와 다시 돌아옴, 형의 방문, 어머니의 병, 그리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던 전쟁의 소식과 더불어 온갖 종류의 다른 많은 사건들은 항상 그 배경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리처드가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리처드의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반대로 그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과 현재 사건에 대한 해석 사이에 균형을 맞추었으며 리처드에게 그가 외부 관계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인에 대한 전이에서도 반복해서 경험한 이유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 내적 대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면담 자료에 상세히 주소를 담는 것과는 별도로 클라인은 거의 모든 면담에 호주를 첨가했다. 그때 그녀는 1940년에 수행했던 작업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 평가했다. 예를 들어 투사적 동일치, 역동적인 시미레이션. 네,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누고 가보죠. 여러분이 대인관계와 대상관계를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이론들이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보통 이론가들이 명확하게 잘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대인관계, 대상관계를 어떤 사람은 어떤 대인관계 이론가, 어떤 사람은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 기본적인 차이점을 어떤 말 그걸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요. 대상관계라고 할 때 보통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보는 대상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내적 대상관계, 내적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internal world.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대상보다 심리 내적인 존재들의 중점이 그 인트로사이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심리 내적인 존재들. 대상들이 우리 안에 이고 사이클러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표상들이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대상들 중심 이론이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대인관계 정신분석에서는 초기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환경에서 만나는 실제 외부 대상에 대한 실제 대인 인터퍼스널 리레이션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점적이라고 보는 거죠. 외부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것, 내담자가 경험했던 것들에 더 중점을 두는데 어,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외부 대상관계와 내적 대상관계와 외적 대상관계가 있는데 내적 대상관계 이론 읽을 때 여러분들 제일 착각하기 어떤 데 많이 어려운 게 내적 대상을 얘기하다가 외부 대상도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는 말이 외부 대상인지 내부 대상인지를 여러분들 구별해서 읽어야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대부분 이 내적 대상관계 중심이라고. 특히 멜라니 클라인의 초기 이론은 어떤 것이에요? 외부 현실보다도 어떤 자기의 죽음 본능을 투사할 대상.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죽음 본능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 투사한 그 외부 대상을 다시 내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 있는 그대로 체험된다기보다 이 사람 이 내담자 안에 있었던 어떤 내적 상태가 외부에 투사돼서 그것이 다시 내사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 본능의 외부 투사, 어떤 경우에는 삶의 본능의 투사도 있겠죠. 이상화된 존재를 또 외부에 투사해서 그 외부에 투사된 이상화된 대상 자체를 다시 내사해서 이상화된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건강한 이고나 슈퍼 이고의 밑바닥 기초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쁜 대상, 나쁜 적가슴을 외부에 투사해서 그걸 다시 내적 대상으로 가져오는 이런 얘기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페어벤 이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프릿 오브 센트럴 이고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중심자가로서 수용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나쁜 대상이 한쪽에서는 나쁜 대상이라고 하면 페어벤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유혹적인 텐탈라이징 아브젝트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대상인데 유혹하는 대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리비드널 이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엄마, 그러니까 젖을 사랑을 줄 것 같은데 주지 않고 있는 엄마를 따라가는 내 마음, 이것을 리비드널 이고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리젝팅 아브젝트. 그렇게 사랑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버리는, 나를 거부하는 엄마. 그래서 아브젝트가 하나는 텐탈라이징 아브젝트고 또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어떤 대상인데 이 거부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버리지 못하고. 이게 인터널 세버테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 서로 짝이 돼 있죠. 한쪽에서는 나를 유혹하고 유혹하는 대상을 따라가는 내 마음,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를 버리는데 버리는 대상을 단념하지 못하고 버리는 대상에 더 애착을 느끼는 이 내 마음. 그래서 이고의 부분이 스플리트 오프 된다는, 센트럴 이고 쪽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중심 이고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페어벤이 얘기하는 이런 인터널 아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인터널 리젝팅 아브젝트나 텐탈라이징 혹은 유혹하는 대상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타머스 악덴이라는 분은 페어벤 얘기를 좀 더 진전을 시켜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나를 rejecting objec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rejecting self identified with the object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쁜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가 나와 내 셀프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동일시 되어 있으니까 셀프의 일부라는 얘기다. 말은 아브젝트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큰 울타리로 보면 나라는 얘기예요. 이 셀프 속에 그 나와 동일시 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나를 내 안에 유혹하는 마음과 유혹당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나를 어쩌면 버리는 마음과 버리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이것들이 다 하나의 짝이 돼 있어서 이게 내적 대상 관계를 어떤 패턴의 내적 대상 관계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나 멜라니 클라인이 보고 있는 나쁜 젖가슴, 좋은 젖가슴 얘기들, 이건 외부에 있는 대상의 실제 대상과 연결이 되지만 초기의 이론들은 대부분 내적 대상 중심의 이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니 클라인에 대해서 비난받았던 것이 아까 그 얘기가 나오죠. 멜라니 클라인의 멜라니 클라인의 인생 마지막 과정 속에서 애써서 글을 썼던 어린이 정신분석에 관한 서술에서 이분이 어린이의 내면 세계나 환상, 불안, 방어,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점차적인 변화, 특히 분리의 감소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혔는데, 이 논문을 써서 얻은 것들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멜라니 클라인에 대한 비판이, 멜라니 클라인은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환상만을 해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까 이 논문에서 썼던 리차드의 면담 사례는 그녀가 리차드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외부적인 사건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전까지 비난받았던 멜라니 클라인 너무 내적 환상 중심의 이론이었다 하는 그 이전까지. 그런데 이분이 후기에 자기 이 사례를 논문으로 쓰면서 본인의 실질적인 임상은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만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논문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보여준 게 아버지의 부재와 다시 돌아옴, 형의 방문, 어머니의 병, 그리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던 전쟁의 소식과 더불어 온갖 종류의 다른 많은 사건들은 항상 그 배경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리차드의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반대로 그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되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또한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과 현재 사건에 대한 해석 사이에 균형을 맞추었으며, 리차드에게 그가 외부 관계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인에 대한 전의에서도 반복해서 경험한 젖대기, 이유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 내적 대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멜라니 클라인이 일반적으로 비난받았던 건 지나치게 환상 중심이고, 실제 외부 환경이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 자기의 임상은 사실은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 이 모두를 함께 고려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는 그러한 논문을 이분이 마지막 시기에 아주 잘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멜라니 클라인이 그 이전까지는 이론을 세우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임상을 남들이 아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실제로 임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은 단편적인 몇 가지
임상의 사실을 가지고 이걸 이론을 만드니까 다른 분이 읽으면 그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환상이며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이걸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제가 멜라니 클라인 처음 읽으면서 이분이 아이들에게서 보고됐다고 하는 환상들이 전체적인 기록은 아닌데 정말 이런 환상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보고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비판가들에게 자기를 충분하게 변호해낼 만한 좋은 정신분석에 대한 실제 임상 기록을 가지고 이런 논문을 잘 쓰셔서 본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했다고 보여요.